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선 비열한 망나니 짓이다 이렇게 맹비난하면서도 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어떻게 될지를 두고 지금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내부 다지기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판결을 놓고 여야가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하면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둘러싼 공방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들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11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제출했던 진술서에 가름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회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구속영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굳건하게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소환 폐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영장 청구된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실 생각 혹시 있으신지?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 짓입니다.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것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영장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진영 논리에 대한 반성부터 하십시오. 이를 실천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당론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성남FC 대장동 관련한 의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뭐 백현동, 정자동 여러 개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재판을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갑론을박은 있습니다. 자, 최민욱 평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할까요? 뭐 사실 한 열흘 전 정도부터요. 예. 뭐 구속영장 청구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사실은 처음에 검찰에 출석한 거는 성남지청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뭐 이런 걸로 이제 출석을 했었는데 그때 출석하고 나서 그거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그거는 현재 그냥 청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장동과 우일의 신도시 사업 여기는 배임 혐의잖아요. 요거랑 같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하고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한 열흘 전부터 계속 나오고요. 검찰도 뭐 특별히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번 주 중에 대장동 우일의 신도시의 배임 혐의 거기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뭐 요 두 가지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네. 아주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검찰이 구속영장, 더군다나 뭐 제1야당 169석의 거대 야당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럼 국회 통과가 필연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이냐? 배승희 변호사님, 법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인가 어젠가 조정식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서 범죄가 소명되지 않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네. 사실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전부 뭐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한 것은 아니었죠. 그러면 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왜 구속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형사소송법 70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사무총장은 70조 1항만 보신 모양인데, 뭐 일정한 주거가 없다거나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청구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속영장 청구의 그 제일 원인은 바로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범죄가 중대하고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 그리고 참고인의 위해를 가할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1야당 대표이긴 하지만 제1야당 대표로서 행위를 한 시점이 아니라 이미 성남시장,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부터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이르는 그 과거의 행적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는 현재 공범들이 구속돼서 기소가 되어 있고 또 다른 공범들이 계속 구속된 상황이어서 범죄의 중대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뭐 피해자라든지 참고인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제1야당에 대해 당대표이긴 하지만은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이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맞다고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국회에서 이를 가지고 체포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회의원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 특권을 버린다. 그러니까 특권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주 변호사는 검찰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배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형사소송법 70조 상의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판단이 여러 가지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의 입장에서만 살펴본다고 한다면 사실 국회 문턱을 체포동의안 그 가결을 통해 넘어야 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정치적인 부담을 좀 덜어준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특히나 야당 당대표에서 대해서 청구를 했다가 혹시라도 기각이 되게 된다면 작은 가능성이라도 기각된다고 한다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뭔가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갔을 때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높게 된다면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더라도 본인들에게 돌아올 정치적 부담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내부에서 이게 가결될 것인지 부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로서도 그 가능성을 분명히 고려를 해서 어차피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부담 없이 구속영장 청구를 더더욱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검찰 조사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 뭐라 그러냐면요. 새로운 증거 이번에도 없었는데 검찰이 왜 다시 불렀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렇게 거듭 비판합니다. 보시죠.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면 검찰은요. 이 대표가 제출했던 진술서와 배치되는 여러 증거가 나왔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정의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입장이 다른 것인데요. 검찰의 경우에는 지난번의 질문과 전혀 다른 질문을 했으나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개된 33쪽의 진술서에 가름하면서 진술에 답변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와 배치되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러한 서로의 신경전 속에서 결국은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정말 중요한 패는 재판에서 그걸 이제 표현은 뭐하지만 재판에서 까겠다.
지금 그런 입장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구속영장 청구, 그다음에 체포동의안, 결국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이 정치적 순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네. 우리 장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은 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가고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본인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이라는 건 없어져야 된다 이런 공약을 했던 인물인데 실제로 자기가 지금 불체포 특권의 우산 속에 지금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검찰은요, 이번에 한 200쪽 정도의 진술서를, 그러니까 질문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표는 지난 조사 때 33쪽짜리 서면 진술서 냈었죠.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진술, 이걸 근거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데, 다만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는요, 첫 번째 조사 때보다는 다소 신중했는데, 물었던 걸 왜 물어보냐 반문하면서 입회한 변호인에게는 검찰의 질문 그리고 제시한 자료 내용을 꼼꼼하게 적으라고 말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 보실 때는 이 대표의 이 반응, 입장, 앞으로의 대응 어떻게 할 걸로 보이십니까? 당연히 재판에 잘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검찰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법원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어느 누구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판결되니까 그럴 것 같고요. 근데 계속 진술을 거부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헌법에는 진술 거부권을 갖다가 보장하고 있고요. 형사소송법에도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수사할 때 다 고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검찰이 진술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진술과 관련해서 뭐 무성의하게 대답을 하게 되면 매우 유죄의 증자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진술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진술한 내용, 그러니까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 같은 경우도 다 증거로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검사 측에서는 계속 진술만 강요할 게 아니라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물어보고 질의응답을 하면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이 질문할 때 답을 하지 않으면 뭔가 유죄의 어떤 증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전 이거는 좀 매우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대부분 다 법원에서는 검찰의 공소장을 아니면 체포영장 내용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서로 이재명 당대표 말이 맞는지 아니면 검찰 말이 맞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더 중요한 증거에 대한 판단들은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진술 거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이 진술 거부한 부분을 굉장히 묻고자 하느냐면 본인의 그 이중적인 태도,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본인의 SNS에는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를 공개하기도 하고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검찰에 들어가서는 그와 반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무죄고 본인이 혐의가 없다면 검찰에 가서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형사 사건에 있어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찰 그리고 검찰 그리고 법원에 가서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느냐고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앞에서는, 그러니까 국민들과 SNS를 통해서는 굉장히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막상 검찰에 가서는 진술 거부를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논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술 거부 자체를 뭐 검찰이 왜 이걸 만들어 놓고 이러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피의자 신문이라는 것은 검찰이 묻고 피의자가 답하는 게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먼저 대답을 했는데 검찰이 그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이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고 이건 법 구조에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질문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신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계속 이제 SNS에 공개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진술서 내용,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자기는 이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물으라고 한 얘기예요. 아니 그 얘기를 한 건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밖에 나와서 SNS에 한 내용과
검찰에 들어가서 받을 때 한 내용이 다르다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진술서 내용에 대해서 공개했고 그 내용 내에서 질문을 받겠다라고 얘기했고 진술 거부는 보장이 돼 있는 것이고 또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의해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자주 부르는 것은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상황부터 소위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형사상법에 보장되어 있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갑자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오히려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뭐 본인이 내 서면 진술서에 근거해서 물어라. 안 그러면 딴 건 대답 안 하겠다. 그 일반적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식의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이게 오히려 이 뭐 소극적인 진술이 문제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진술 거부했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동안에 진술서로 가름한다를 지금 반복해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그러한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는데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결국 그 검사들이 준비한 200쪽 가량의 질문에 대답하고 설명하게 되면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약점과 한계가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 차원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지금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고 당연한 수순이라면은 그걸 패싱하고 나는 재판에서 이제 제대로 한번 이겨보겠다. 내지는 뭐 내가 감당해 보겠다. 응수하겠다. 이런 지금 전략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국회 문턱 넘어야 합니다. 이 대표가 속한 민주당 뭐 과반을 훨씬 넘는 제1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인사들은 마땅히 부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정의당은 좀 생각이 달라 보입니다. 보시죠. 마땅히 부결할 것입니다. 의원들의 총의가 그런 것이라고 하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라는 것이 정의당의 당론입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 정의당의 원칙은 아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건 것 같습니다. 지난번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때도 찬성 당론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에 내걸었던 불체포 특권 폐지, 체포동의안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저건 정치적 주장이죠. 그러니까 현행 헌법에 보면 불체포 특권은 엄연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한다고 해서 왜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느냐고 공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저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공약과 지금의 언행이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공격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불체포 특권 그 규정에 따라서 국회에 동의서가 왔을 때 그거를 뭐 어차피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부결시킨다면 그걸 가지고 뭐 법률적으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재명 대표한테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정의당이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의당이 전체 의석이 6석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민주당이 169석이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부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일부 이탈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게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현재 이 단계에서 보면 앞으로 또 뭐 며칠 뒤에 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무슨 변수가 생기기 전에는 이게 가결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가결이 안 되면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를 영장실질심사도 열지 못하는 상태에서 검찰이 사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불구속 기소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대단히 높고요. 그러면 이제 대장동과 의뢰 신도시, 그다음에 성남FC 요 세 건에 관해서는 이제 일단락돼서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백현동이나 아니면 뭐 정자동이나 등등 또 있는 뭐 이런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움직임에 대해 이 대표 지난달과 오늘 말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제가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주거 부정도 아니고 무슨 증거인멸을 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혹시 영장 청구된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특히 지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좀 불합리한 이런 부분 없었을까요? 네, 오늘 묵묵부답인데요. 민주당에서 일부에서는 조금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비명계에서 반란표 나오면 총 35명만 나오면은 이게 뒤집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표단 속에 들어간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장윤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공론화가 된 사항은 아직은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당론으로 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아마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오게 된다고 한다면 표결에 대해서도 그냥 무기명 자유투표에 붙여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도 결과를 일단은 맹신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무기명 투표이고 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하기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 그리고 부결될 가능성 모두가 열려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재판실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이제 정치적인 평론이 많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물론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식의 이런 검찰 수사는 부당하다라는 일단 프레임 하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부결됐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실 그런 따가운 눈초리가 있다라는 부분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왜 국회의원들이 이런 특권을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어떤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다 제기하실 수 있는 의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또 보도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대장동이나 성남FC 의혹 외에 백현동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정자동 이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여기에 대해서 또 성남지청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그동안 이 대표가 일단 백현동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우리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속에 있는 자연 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40분째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백현동 영장에 대표님이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하세요? 네, 이른바 옹벽 아파트 백현동 단계가 4단계나 급속도로 상향이 되면서 이게 논란이 좀 있었고요. 또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연루 의혹, 이게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여러 차례 이미 조사를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요.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모든 거를 부인하기에는 좀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또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수사가 속도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시청이나 아니면 구청 용도 변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한 단계만 변경하는데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를 아실 텐데 이렇게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아마 관련 업계에서는 이거는 뭔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해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수사 과정에서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정자동에서 나온 이 호텔 문제도 무언가 그 특혜로 누군가에게 준 것이 아니냐. 애초에 이 부지는 호텔이 들어설 만한 곳이 아닌데 그 용역 자체, 그러니까 이 토지에 뭘
설계할 것인가 하는 그 용역 업체와 네. 그리고 이 호텔을 짓겠다는 이 시행사가 결탁해서 혹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지금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 관련해서 이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아마 예.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검찰에 들어가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을 때 이거는 검찰이 먼저 묻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왜 이재명 대표만 본인이 할 대답을 먼저 하고 검찰이 물어야 하는가? 이거는 국민들과 너무 다른 것 아닌가? 이게 바로 이 특권을 가지고 이 수사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네. 또 불체포 특권과 또 관련해서 다른 일반 국민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무조건 가서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이 되기도 하는데 왜 그 정치적으로 상관도 없고 성남시청에 행정을 했던 그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 야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앞에 세워서 뒤로 가는지 이 불체포 특권의 연역이라든지 도입 취지와는 너무나도 반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SNS도 잘하고 또 소통도 잘하는데 유독 이런 범죄와 관련해서는 대답을 안 하는 걸 보면 많은 국민들은 좀 의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장 변호사님, 이게 지금 검찰이 의도적으로 자꾸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여러 가지를 계속 이렇게 사건을 벌이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야당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뭐 대장동 관련된 의혹들을 파다가 또 어느 정도 안 나오게 됐을 때는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하다가 또 쌍방울 뭐 대북 송금 의혹을 하다가 또 다시 또 대장동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정자동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의심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이와 관련돼서는 뭐 혐의가 많은 것이 뭐 검찰의 잘못은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많이 받고 있어서 수사를 많이 하는 것 그 자체가 검찰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시끄럽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검찰에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정자동 호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 초입 단계인 것이고 어떤 수사가 얼마큼 진행되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해명을 해야 되는지 전혀 지금 상황으로는 짐작도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수사의 밀행성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 또 피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좀 막아질 수 있도록 보도에서도 좀 뭐 검찰 입장에서 좀 자제를 시켜주는 예.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 대장동, 위례, 백현동 그리고 정자동에 이르기까지 공통점이 뭐냐면은 여기 그 시행업자, 특혜, 그다음에 배임, 연줄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연루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지금 나온 백현동하고 정자동 같은 경우는 정진상 씨가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이제 관심 갖게 하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은 백현동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 다리를 놔서 소위 용도 상향을 주도했던 김모라는 사람과 네. 정진상 간의 그 연결고리. 그다음에 정자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호텔 개발 사업체의 주요 주주하고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가까웠는데 이 정진상 씨가 이 주주라는 사람에게 또 뭘 의뢰했느냐면은 소위 차병원에 그 후원금을 내도록 제한하라고 또 시켰다 뭐 이런 지금 의혹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는 아마 정자동 같은 경우는 성남 FC 그다음에 차병원 후원금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 소위 또 다른 그 생각지도 않았던 정자동 문제가 튀어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진상 그리고 이화영 지금 쌍방울 문제 앞으로도 우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보면은 입을 열고 있지 않지만은 나중에 이 사람들의 혐의가 분명하게 가시화되면 그때 이재명 대표는 또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앞으로 계속 나올 사안들이 많다. 근데 제가 지금 경계하는 거는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뭐 기소되고 또 뭐 영장 청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 이거는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백현동, 대장동, 뭐 지금 성남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쌍방울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는 그런 양상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김모 씨, 태국에서 송환이 됐고 오늘 영장실질심사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잠시 뒤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안 들어오려고 하다가 들어온 겁니다. 송환 거부를
포기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왜 들어왔을까?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해서 다 증언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심경에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 왜냐? 다 자기가 뒤집어 쓰는 그런 모양새 때문에 배신감, 억울함 그런 거를 느꼈다는 보도가 지금 측근의 전원으로 JTBC 등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 심경에 왜 변화가 생긴 건지 최근 이 대표 반응들과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드디어 이재명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마음을 바꾸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꼬리 자르기라는 배신감입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인연이라면 내의 사이분도 내복 사이분지. 그래 검찰에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잘 안 팔릴 겁니다. 김성태 회장만 소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다 이러면서 변호사 대비 대납 마구 부풀리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과 내의 하나 입은 것밖에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전화 통화했다는 이런저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제 금고지기가 들어오면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그럼 왜 귀국을 하라 그랬고 다 진술하라 그랬느냐?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신감과 비슷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원래는 저 금고지기가 처음에는 들어오려고 했었죠. 태국에서 체포가 돼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재판을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그 재판에서 난 불법 체류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된 거고. 그런데 그 2월 초에 재판에서 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요. 네. 근데 그 마음이 바뀌는 과정에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게 이제 JTBC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 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그러면 왜 저 금고지기한테 들어와서 다 증언하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게 결국은 똑같은 거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자, 나 그 사람 모른다.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과정에 그 김문기 씨조차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 자,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다 뒤집어 쓸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 배신감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 이때 지금까지 그 경기도하고 같이 대북 사업을 한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서명한 결재한 서류까지도 굉장히 많이 검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나와서 쌍방울과 나의 관계는 내가 내의 한 벌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성태 전 본부장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사례와 같이 자, 앞으로 되면 쌍방울의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오로지 자기가 전부 다 뒤집어 쓸 수도 있겠구나 하는 배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역할을 했다고 지금 그 관련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뭐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김성태 전 회장도 태국에서 체포되고 난 이후에 거기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그냥 본인이 결심을 해서 귀국을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김성태 전 회장은 이게 뭐 내의 한 벌? 그러면 앞으로 쌍방울과 이제 그 이재명 경기도와의 관계는 거기서 딱 절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마 그런 생각이 결정적인 그 어떤 변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체포되면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송환 거부를 하지 않았고요. 그 상황에서도 금고지기는 일단 있으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국내에 와서 검찰 조사를 받아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상 뭔가 나왔고 회사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진술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서 뭔가 좀 불안한 것들도 있다 보니까 금고지기까지 와서 모든 걸 털어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해석들이죠. 근데 김성태 전 회장의 심리 상태가 대장동 일당 중에 한 명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비슷했던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인물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자꾸 측근 하시는데요. 저희 측근이라고 불리려면 뭐 비서실에 같이 했다든지 돈이라도 대신 뭐 받아서 어떻게 뭐 저를 도와줬다든지 뭐 이런 정도는 돼야지. 그 산하기관의 직원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좀 지나치다. 충성을 다했어요. 유동규는 저 증인께.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네, 제가 좀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좀 착각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참 뭐 비정하달까? 모든 걸 다 지금 부인하고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다시 이제 들통이 나고, 그럼 또 다른 말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숨겼던 때를 갖다가 다 이번에 벗겨낼 생각입니다. 말끔히. 네, 김문기 전 처장 골프까지 같은 카트를 타고 쳤는데 모른다 한다. 그런 데 대한 뭐 배신감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마음과 비슷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김종욱 교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일단 이 근거지가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슨 대북 선거 문제가 아니죠.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이 문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어느 순간 검찰에만 들어가면 그 사건들은 제가 볼 때 별로 보도가 안 되고 주로 이 내용만 보도가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거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가, 횡령 배임했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밝히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전 기본적으로 검찰에만 들어가면 유동규 1, 유동규 2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들어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뒤집어 씌운 것 같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진술입니다. 진술의 근거에서 나오고 있고요. 계속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검찰은 증거는 나중에 재판할 때 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진술이 제일 큰 문제가요. 일단 이 쌍방울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소위 이것을 알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통화한 적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대북 송금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자기가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네. 그러니까 쌍방에 두 가지 진술이 있는 거예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보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보면 전문 진술 같은 경우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는 대장동에 빗대어 본다면 유동규와 남욱이 김만배에게 얘기를 들어서 전달했다고 하는 내용은 김만배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대로 들어간 것이고 또 그다음에 소위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로 판명이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술적 신빙성이 좀 깨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검찰이 이런 유사한 방식을 가지고 피의 사실을 공포할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국민들이 곽상도 전 의원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분노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진술 내용 자체가 중간 과정에서 만약에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되면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계속 지금 진술을 가지고 피의 사실이 공포되고 언론의 회자가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매우 문제가 많은 것처럼 얘기되는 이 반복적 구조. 저는 이게 일정한 제가 볼 때는 조금 한계에 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검찰이 이제는 좀 프로페셔널하게 좀 증거를 가지고 국민에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근데 김성태 전 회장은 뭐 직접적으로 북한에 돈 보냈다는 건 진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원과는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에서 자꾸 이제 유동규 진술만 갖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를 들으면은 좀 의문이 들어요. 아니 그 유동규 증거만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유동규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본인이 이제 진술을 바꾸게 된 계기를 설명하면서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심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은 검찰에 가보니까 이 검찰 수사가 상당히 그 발전되어 있더라. 과학적으로도 발전되어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증거들도 있고 또 내가 미리 말하기도 전에 이미 증거가 확보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유동규 진술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니 검찰에 들어가서 그 증거를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증거만 있다고 확신하면서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일단 의문이고요. 또 만약에 검찰이 이런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그건 또다시 이렇게 공격을 할 겁니다.
피의 사실 공표를 하는 것이냐, 수사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피의 사실에 대해서 흘린다 이런 부분은 맞지가 않고요. 지금 이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기사를 보게 되는 것인데 기자들이 제일 많이 그 기사를 쓰는 제일 원칙은 뭡니까? 바로 기사의 가치입니다. 어떤 것이 더 기사로서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본다면 유동규 씨의 증언이라는 것이 누구와 관련돼 있는 것, 바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것.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취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있는 기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 김성태 씨의 뭐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그런 피의자조차도 사실은 물론 맞습니다. 그 쌍방울과 관련해서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의 그 회사 돈을 횡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기자들과 국민들이 궁금한 건 그 김성태 전 회장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바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취재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다면 본인이 기자들한테 대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제기됐을 때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유동규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김성태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김성태가 묘하게도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해외로 도피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미 유동규 씨, 김성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문 증거는 아니죠.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건데 단지 명확하게 할 부분은 유동규 씨와 관련해가지고는 자기가 무언가를 전달할 때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김용, 정진상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부지사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이 앞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금고지기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횡령 배임과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사와 기소가 되겠지만은 이 금고지기 그리고 얼마 전에 들어온 수행비서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 쌍방울 대북 뭐 송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진실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진화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술들은 하나둘씩 나오고요. 북한에서 받은 영수증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관계는 뭐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겠죠. 그 부분은 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던 날 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 의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벌금형 1,50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요. 과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논란이 번졌는데 재판 마치고 나온 윤 의원의 모습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벽시계 하나 사도록 하니까 안 사줍디다.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재주는 고매하고 돈은 떼살림 받아 먹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일부 약 1,700만 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무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심경 한 번만 부탁 좀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네, 거의 3년 만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만 유죄고 나머지는 다 무죄로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윤 의원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검찰과 가짜 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이제 검찰발 여러 가지의 혐의 내용 뉴스, 이게 윤미향 의원의 경우처럼 만약 법정에 가면 다 무죄가 될 것이다. 뭐 이걸 지금 은연중에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우리 그동안에 이런저런 재판 판결이 있을 때 보면 거기에서 뭐 조국 전 장관의 예가 아주 대표적인데 무슨 뭐 유죄가 나오면 아, 이거 확정된 거 아닙니다. 뭐 1심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윤미향 의원 사건의 지금 1심입니다. 그것도 무려 2년 5개월 만에 지금 그 1심 나온 건데 네네. 그걸 가지고 마치 이제 거의 무죄가 확정된 것인 양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본인의 예를 그대로 대입해서 윤미향을 이재명으로 바꾸면 네. 나중에 그 법원에 가서 선고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지금 일반 국민들한테 주기 위함인데 글쎄 뭐 정말 그럴지. 왜냐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한 거거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시작을 해서 그때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차이를 법원에 가서 아마 느끼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한번 보시죠.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 국민 밉상 윤미향 의원을 이용하는 것은 나아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윤미향 의원에게 미안하다는 이 대표를 보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 비난을 위해 윤 의원을 이용한다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제가 볼 때 미안한 건 미안한 거죠. 네. 어떤 형태로든지 상관없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윤미향 의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파렴치한 것처럼 판단이 됐었고 언론, 국민의힘 또 민주당 내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공격을 했던 건 사실인 거고요. 3년간 재판을 했더니 이게 1심입니다만 무죄가 나온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했던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미안해하는 건 저는 뭐 인간의 당연한 도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도 1심 결과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딸 같은 경우 좀 자중자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국민의힘이 무죄가 나왔는데 저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최근에 위안부 할머니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 많은 측면인데 저렇게 얘기하는 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헌법과 법률에도 제가 볼 땐 기초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다시 열심히 또 수사를 좀 준비를 해서 공판을 준비를 해서 2심, 3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그동안 그것으로 피해를 본 3년 동안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저렇게 정치적 공세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 똑같은 무죄가 하나 또 있었죠. 그 곽상도 의원에 대한 50억. 뇌물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정작법 위반은 있었습니다만 김영란법 위반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해요. 근데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또 무죄. 이게 이제 서로 간의 의미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배승희 변호사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같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1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 곽상도 의원을 향해서도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뭐 곽상도 의원의 무죄도 마찬가지고 윤미향 의원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과와 국민들의 그 민심과는 상당히 괴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과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는 목적이라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전혀 먹히지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곽상도 의원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미향 의원에 대한 그 수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그런 일반 시각을 듣는다면은 저는 글쎄 이재명 야당 대표로서 야당의 그 당대표로서 과연 그런 글이 적절했는가. 오히려 많은 분들이 윤미향 의원의 그 웃으면서 나오는 그 재판 이후에 그 태도를 보면서 더 화가 나고 또 할머니들을 이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게 했는 것이 적절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1심 재판은 또 재판부의 결정이니까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검찰이 어떤 식으로 이 2심 재판을 이끌어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그럴 상황입니다. 곽상도 의원과 관련해서는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좀 더 보강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지난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1심 판결 났습니다. 여야 해석은 엇갈립니다. 다들 자기에게 유리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을 강하게 펼쳤는데 반면에 정의당 그리고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 반대합니다. 보시죠. 김건희 여사는 제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다른 편일 때는 배우자의 결혼 전 사건까지 탈탈 털어서 끝장을 보겠다는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렇게 제방삼방을 넘어서 이렇게 계속 우려먹듯이 쓰는가.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거기 때문에 정치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아직도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대 전환입니다. 조정훈 의원, 시대 정신이 아니고요. 조정훈 의원이 반대했고 정의당도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에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50억에 대해서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뭐 특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데 자, 최 편집장님 왜 그런 겁니까? 아니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김건희 여사 특검 지난번에 그 주가 조작 1심 선고가 있었죠. 그 1심 선고의 판결문을 보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주가 조작의 단계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나눠서 뭐 1단계의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면소 판결을 내렸고요. 2단계 부분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된 흔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정의당의 경우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이 1년 1개월 동안 집중적인 수사를 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 상태에 있는데 아니 그거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라면 저는 그 반드시 뭐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할 법한데 민주당이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 그때 집권당이었잖아요. 집권당의 그 검찰들한테 우선 물어봐야죠. 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그게 의문이 든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시 불러서 뭐 물어보든가 뭐 하는 게 오히려 순리상 합리적인 그 지적이 되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한 번도 그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이 보기에도 자기들이 집권당일 때 1년 넘게 수사했던 내용 그리고 한 번도 소환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정파적인 거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가 거의 막바지에 달하는 국면에서 뭐 아마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인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많은 또 정치적인 또 공론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요.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관련자들이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있는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된 바도 없고 그렇다고 무혐의로 종결된 것도 아닌 이 이상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 과연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과연 공정하냐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마무리도 되지 않는다면 특검을 도입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좀 해봐서 만약에 정말로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 무혐의 처분하면 될 것인데 왜 아직까지도 진행된다는 얘기가 없는 것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묻는 국민들이 많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이 특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특검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자체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극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청년 정의당의 대표도 그런 말을 하던데요. 2019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오히려 근거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 바로 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고 주장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정치적 이해가 달라졌다 해가지고선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정의당이 그래서 특검을 아예 반대한다기보다는 전제가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수순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사실 요번에 그 1심 재판을 보면은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전주가 무죄를 받습니다. 근데 무죄를 받는 그 근거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깊이 관여했다라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그 5단계의 그 상황에서 2단계부터 그 소위 김건희 여사가 투자를 하고 뭔가 수익을 얻었는데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지금 여론이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으로 이 사건을 자꾸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검사가 뭔가 이 사건을 투명하게 빨리 정리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도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길어지면은요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이 이거를 그냥 중간에 내려놓을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 한다면 명쾌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자, 뭐 정의당과 민주당이 좀 설득을 하겠다, 긴밀히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는 논의를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TF를 만들었어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 단장을 송기현 의원이 맡고 있는데 예전에는 입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재산신고 자료는 그건 원래 비공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 이외에 제 가족의 또 부분이 있는 거고 과거에도 이런 거는 전례가 없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료를 결혼 전에 재산과 결혼 후에 재산을 전산했으니까 결혼 전에는 배우자가 없으시니까 본인만 하시면 되죠. 아니 이게 저희가 다 법에 따라 충실하게 신고하고 다 정본 받아온 건데 정리하겠습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달라는 건데 2010년 공개되기 몇십 년 예, 자 송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몇십 년 된 걸 다 내라 그러면 그 무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때는 좀 감쌌다가 이제 처지가 달라진 거죠. 대통령이 됐고 야당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입장이 바뀐 건데 자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1심 재판 결과를 보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2차 주가 조정,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이죠. 거기에 활용이 됐다는 것까지는 재판부가 언급을 했어요. 지난번 금요일 날 판결 내용에는 그게 공개가 안 됐던 건데 다시 한번 따져보니까 그 내용 속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이게 주가 조작을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논란을 빨리 좀 잠재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해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단계까지의 시세 조정 이런 기간이 있는데 1단계는 면소고 2단계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게 판결문에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 그 판결문에는 사실 2단계까지 활용된 거를 김건희 여사의 지시에 의해서 그게 활용이 됐느냐,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판결문에는 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2021년 12월 3일에 이 주가 조작 부분에 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가 조작 때 계좌로 활용된 거는 91명의 투자자로부터 157개 계좌를
가져다가 활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91명 중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91명 중에 90명은 다 소환조사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됐어요. 예.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만,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이 검찰입니다. 김건희 여사만 계속 수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실질적으로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이 검찰이 임기 말이잖아요. 수사를 했느냐? 안 했어요. 네네. 그때 기사를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때 수사를 사실상 다 마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을 네네. 일부 중앙지검, 문재인 정부 검찰이 중앙지검 간부들이 그걸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만 막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검증하면 저는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면 예. 왜 그러면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왜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못했느냐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저는 지금 민주당이 그때 뭐 같은 그 진영 아니었습니까? 저는 좀 물어보고 나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검찰과 집권당을 같은 진영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싫어하시는 아니 이제 분도 언론에서는 뭐 있겠죠. 다 친문 검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매번 궁금한 게 이제 뭐 이야기만 나오면 왜 김건희 수사 안 했냐,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왜 안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대응하는 그런 논리로도 이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혐의 있다, 없다, 아니면 뭐 무혐의다, 그럼 재판에 기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특검을 하자는 구는 하는데 검찰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봐야겠습니다. 자, 한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나눈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었죠. 상대로 1심 승소했습니다. 당시 어떤 내용이 공개됐었는지 뭐 녹취록 한번 보시죠. 세간에 뭐 내가 막 무당 많이 만난다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혀 아니고 저는 무당은 원래 싫어해요. 왜냐면 웬만한 무당이 저 못 봐요. 제가 더 잘 봐요.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좋아. 왜냐면 나는 줄리한 적이 없거든. 근데 다 우리 응원했잖아. 우리 진짜 목숨 걸고 진짜 박근혜 그 수사하고 했는데, 근데 뭐 지금은 또 이제 우리가 또 조국 수사했다고 너무 조국 수사를 너무 많이 이렇게 공격을 했지, 검찰을. 그러니까 윤석열이 결국 이렇게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었지.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항상 자기 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네, 자, 뭐 대선 당시에 이 녹취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뭐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에게, 당시 후보에게 뭐 나쁘진 않았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공개했던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 김 여사가 소송을 했고 1,000만 원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걸 지금 들키의 지진 피해나 뭐 동물보호단체 기부한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녹취록에 보면 7시간 분량이잖아요.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도 좀 들어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한 적이 없다, 뭐 계속 파고 그러는데 한 적 없는데 이게 뭐 왜 나한테 이래, 약간 이런 식의 보도 내용도 녹취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김건희 여사에게는 그렇게 나쁜 내용은 아니었다, 이런 해석들도 일부에서 나왔던 그런 겁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 이 녹취록 관련한 1,000만 원 배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이 서울의 소리 대표는 자신이 거의 뭐 대부분 승소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항소심 가야 이게 또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그 녹음이라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당시 김건희 여사는 그 상대를 믿고 상당히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굉장히 여러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대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본인을 속이고 접근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방송에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공개를 해가지고 한 사람의 인격권을 말살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범죄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의 소리가 자꾸 본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이 자체가 법원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1,000만 원 배상이 있었고요. 자, 촛불행동단체가 지난 주말 집회를 했습니다. 이른바 윤정부 퇴진 집회인데, 이 현장 사진을 본인들이 공개를 했는데 논란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활쏘기 이벤트 코너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에 3명의 머리통이 있는데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3명입니다. 그리고는 활쏘기를 시킨 겁니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린아이도 여기에 가세를 해서 활을 쏘고 좋아하는, 목표물을 마치고 좋아하는 그런 표정이 또 보이고요. 또 어떤 분은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또 목표물을 내리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의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거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요, 저렇게 증오심을 표출하는 저 심리가 그 표현은 뭐합니다만 저 극악한 심리가 저는 사실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나 싶은데요. 네. 이거는 좌우라든지 또는 정치적 이해 이런 거를 막론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 초당적으로 비판하고 자제해 줄 것을 정말 그 요구하는 것이 네.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제목이 촛불 행동이잖아요. 예. 촛불을 그렇게 신성시하면서 사람의 목을 저렇게 형상화해가지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이라 하여 저런 식의 어떤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것이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정당화된다면은 이거는 한국 정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도태요 태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김종욱 교수님은요? 뭐 이거 좋아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촛불 행동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매우 큰 분노를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노조를 파괴하고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들, 그다음에 난방비 문제부터 시작해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노조 파괴나 공안 문제 놀이, 그다음에 이번에 보는 공무원들 만나가지고 예를 들면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나서라 이런 얘기를 하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기 촛불 행동에서 중추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알아요. 예. 제가 만나면 좀 하지 말라고 좀 말씀은 좀 드릴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좀 공평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수 태극기 집회 가면은요, 말도 안 되는 쌍욕들이 난무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들어도 이건 제가 볼 때 거의 패륜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분노의 문제들을 정제된 공론회장에서 토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나쁜 현실들의 문제가 있는데, 예. 또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떤 진영을 공격하는 것으로 또 타깃되는 팀들이 분명히 있어요. 좀 그런 것보다는 소위 진보 보수 모두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한 비판의 시그널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모르겠어요. 진영을 떠나서 참 끔찍하다는 생각이 든 게 많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 참수를 한 듯한 그러니까 정말 박 전 대통령의 그 신체 일부만 이렇게 해서 그걸 들고 다녔던 장면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진영을 떠나서 누구든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어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그 공처럼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때리게 하는 그런 사진들도 좀 나왔었어요. 보수도 그런 식으로 잘못했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지적받아야 할 텐데, 특히 진보 쪽에서 하는 집회에서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참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린애들까지 그렇게 하게 하는 거는 과연 바람직한 건지 한번 같이 고민해서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오늘 제주에서 첫 합동 연설을 가졌습니다. 컷오프를 통과한 4명의 후보였는데요. 한번 보시죠. 왕 반갑수당 재출마 지역도 당이 원한다면 이곳 제주도 좋습니다. 제주에서 20년 만에 총선 승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도전 할 수 있는 당대표 누구겠습니까? 당을 위해 몸 던질 당대표 누구겠습니까?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들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천하람! 천하람! 저는 열악한 우리 제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2027년까지 77%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안녕하수가. 그래!
시작한 제가 반드시 책임지고 제주 신공항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통 보수정당 같이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당내 지도부에 불협화음이 생겨서 난리법석이 났죠. 또 이런 불협화음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하고 손발이 척척 맞는 힘 있는 대표가 되어야 일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주도 현안 문제 착착 해결할 테니까 여러분 저 김기현을 찍으시겠습니까? 예, 오늘이 첫 토론회입니다. 첫 합동 연설회였습니다. 이제 수요일 모레죠. TV조선이 주관하는 첫 토론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치타 시간에 할 건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 누가 될지 참 모르겠어요. 정의부 의원님, 당내 관심 어떻습니까? 뭐 국민들도 관심이 있긴 합니다만 당원 100%잖아요, 이게. 아마 당원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비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예. 흥행에 있어서는 지난번 그 당대표 경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더 흥행에 성공하지 않을까. 근데 이 당원들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보는 관전자들도 네. 여러 가지로 그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당대표 선거가 아닐까. 너무 과열돼가지고 예. 사실은 어떤 그 평론가로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때도 저 사람들이 그거를 자신의 유불리의 그 근거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네네. 매우 조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과열되어 있는데 예. 그 와중에도 좀 비전이라든지 그 당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후보가 누군지 한 번 좀 네. 똑바로 뜨고 지금 볼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 탈당론, 윤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당대회에서 지금 많이 나옵니다. 윤심 이야기도 나오고 탈당론에 대해서도 나오고 탄핵 논쟁까지 불붙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김기현 후보가 했던 것 때문인데 이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대선 나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시면 곤란하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당이 깨지고 결국 그래서 차마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자초해서 겪었습니다. 본인이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께도 그렇고 당원들께도 그렇고 정말로 신뢰되는 발언입니다. 그걸 마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해가지고 자꾸 뭐 하시기에 마음이 다급한 건 좀 알겠지만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정신 상태라면 이런 당대표로는 결코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당대표 원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기현 후보도 대선 욕심 있으시거든요. 결국은 나 안 찍으면은 당과 대통령이 굉장히 어지러워진다라고 하는 어떤 얕은 수의 협박을 당원들에게 하는 것인데 우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당 안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거 부적절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좀 자제해달라 그랬는데요. 자, 최평일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그 현직 대통령이 있고 집권당의 대표 경선을 하면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엄청난 그 불경이죠. 그건 뭐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좀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자 뭐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아니면 안철수 현 의원한테 했던 그거와 동일선상에서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따끔하게 경고를 하는 것이 맞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가 탄핵을 안철수 후보가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했는데 그 단어를 가지고 자꾸 안철수 후보가 탄핵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좀 호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일을 겪지 말자고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판단을 잘 하실 것 같고요. 수요일 토론 보시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